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최근 제게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것은 모두 죽은 제 남편, 그 논팽이 때문이었죠. 제 남편은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 시절에 서울에 10칸도 넘는 집이 있었으니 말 다 했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아니 철수야, 넌 왜 하필 여자를 데려와도 이런 찢어지게 가난한 집 딸을 데려왔니? 아우 속상해 정말. 시어머니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하지만 그때 남편은 저를 지켜줬었죠. 어머니, 영순이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사람 보고 결혼하는 거지 돈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정말 남편이 멋있어 보였어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와 결혼한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까요?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업 때문이라고 했죠. 시아버지 회사 일을 돕는다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옷에서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여자 향수였죠. 저는 여자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예상대로 얼마 후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글쎄 남편이 강남의 한 룸사롱 마담한테 푹 빠져서 시아버지 회사 공금을 빼돌린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이 일로 쓰러지셨어요. 평생 일궈놓은 회사가 아들놈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였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백방으로 뛰어다니신 탓에 겨우 회사는 살렸지만 남편과 저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결국 저희 부부는 맨몸으로 쫓겨났어요. 가진 거라곤 현금 1,000만 원이 전부였죠. 저는 남편에게 작은 원룸으로 이사가서 새 출발하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죠. 영순아, 나 창업할 거야. 두고 봐. 나 보란듯이 성공할 거니까. 남편은 그러면서 사채를 빌려 당구장을 차렸어요. 하지만 한 달도 못 가서 날려먹었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야, 박철수, 돈 갚아! 오늘까지 안 갚으면 가만 안 둬! 사채업자들은 새벽 2시, 3시에도 문을 두드렸어요. 제 아들 용주는 그때 겨우 5살이었는데 무서워서 매일 울었죠. 엄마 무서워. 저 아저씨들 왜 소리 질러? 괜찮아 용지야. 엄마가 있잖아. 그런데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인간은 사채업자들이 올 시간이면 꼭 사라졌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시간에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미안, 무서웠지? 내가 곧 다 해결할게. 거짓말이었죠. 해결은커녕 빚만 늘어갔어요. 결국 남편 때문에 전세금도 다 날리고 월세 15만 원짜리 반지 하방으로 쫓겨났죠. 그때부터 저는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죠. 그때 남편은 뭘 했냐고요? 집에서 담배만 피워댔어요. 하루에 2갑씩 돈도 없으면서 담배는 꼭 피워야 했나 봐요. 보다 속이 터져서 저는 이렇게 소리쳤죠. 나가서 일 좀 해. 용조 과자값이라도 좀 벌어와. 내가 지금 노는 줄 알아? 나 지금 사업 구상 중이라고. 내가 원래 사장 아들이었는데 막노동할 순 없잖아. 어이가 없었죠. 꼴에 자존심은 있었나 봐요. 사장 아들 출신이라고. 막노동은 못하겠다는 거였죠. 그럼 최소한 집안일이라도 해. 왜 나만 이렇게 죽어라 일해야 하는데?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지 남자가 왜 해? 정말 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어린 아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청소하던 건물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건물 5층이 변호사 사무실이었는데 중요한 계약서가 사라진 거예요. 아주머니, 혹시 청소하시면서 서류 같은 거 못 보셨어요? 노란색 봉투고 두께는 한 3cm 정도 됐을 텐데.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인 최 변호사님이 직접 저한테까지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거라면 어제 복도 쓰레기통에 서류 뭉치가 있길래 따로 빼놨어요. 중요해 보여서요. 제가 따로 보관해뒀던 서류를 드렸더니 최 변호사님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이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알고 보니 그 서류는 몇 억짜리 계약서였대요. 그런데 신입 변호사가 실수로 쓰레기통에 버린 거였죠. 그 일 이후로 최 변호사님이 저를 각별하게 대해주셨어요. 아주머님 정말 꼼꼼하시네요. 우리 사무실 전담으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급여도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최 변호사님 사무실 전담 청소부가 됐어요. 월급도 1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랐죠. 그 뒤로 사무실 변호사님들도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영순 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퇴근하기 전에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여전히 백수였고 빚쟁이들은 계속 찾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피까지 토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폐암 4기입니다. 많이 진행됐네요. 하루 담배를 3갑씩 피웠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못난 남편이었어. 용주한테도 못난 아빠였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남편은 후회했어요. 하지만 용주는 남편을 차갑게 대할 뿐이었죠.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됐으니까. 15살 용주의 그 차가운 말에 남편은 눈물을 흘렸죠. 그 후로 3개월 뒤 남편은 죽었어요. 40살의 젊은 나이였죠. 장례식장에 온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안 오셨죠. 이미 인연을 끊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엄마, 이제 세상에는 우리 둘이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게. 엄마 고생 끝내줄게. 15살 용주가 제 손을 잡고 한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펑펑 울었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아들이 대견해서요. 그렇게 우리 모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우리 모자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용주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독서실로 갔어요. 고3 때는 더 열심히 했죠. 용주는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공부했죠. 그리고 드디어 수능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복죽을 끓였어요. 용주야, 긴장하지 말고. 우리 아들은 분명히 잘할 거야. 엄마 고마워. 꼭 좋은 결과 가져올게.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용주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그것도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죠. 그 기쁜 소식에 저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반지하 곰팡이 냄새나는 집에서 이룬 기적이었죠. 하지만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용주는 대학 생활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했어요. 학점도 늘 만점을 받았고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생활비를 보탰죠. 용주야, 이건 네 용돈하지 왜 엄마를 줘? 너도 대학 생활 하려면 돈 필요할 텐데. 엄마, 난 괜찮아. 난 엄마가 더 이상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4년이 흘렀고 용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첫 월급날 용주는 절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손 내밀어봐. 용주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는데 그건 바로 통장이었어요. 여기에 내 첫 월급 다 넣었어. 그러니까 엄마 이제 청소 그만해. 아니야 용주야, 이건 네 돈이야. 이걸 왜 엄마를 줘?
내 돈이 엄마 돈이지. 이제 내가 엄마 편안히 모실게. 엄만 나만 믿어. 그날 저는 또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키워낸 제가 대견했죠. 똑똑하고 성실한 용주는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용주는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들보다 훨씬 빠르게 승진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우리 아들이 글쎄 30이 넘어도 연애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에게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용주야, 이제 장가도 가야지. 엄마도 손주 보고 싶어. 에이, 엄마, 나 아직 일에 집중하고 싶어. 결혼은 조금 나중에 하려고. 하지만 얼마 뒤에 저는 용주가 연애를 안 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용주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실수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주머니, 용주가 맨날 그래요. 자기가 결혼하면 어머니 혼자 드실까봐 못하겠다고. 그날 밤 저는 용주와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용주야, 너 엄마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지?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그러자 용주는 한참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나 때문에 평생 고생했잖아. 이제 내가 모셔야지. 내가 결혼하면 엄마 혼자 되잖아. 바보야. 엄마 너만 행복하면 돼.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 걱정하지 마. 다행히 용주는 제 마음을 알아줬고 드디어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후 용주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엄마, 제 여자친구 이수진이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은 참해 보였어요. 단정한 차림에 공손한 태도, 대기업 사원이라는 직업까지 나무랄 데가 없었죠. 어머, 정말 예쁘시네요. 우리 용주가 복이 많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용수 씨 만나서 복 받은 거죠. 말도 예쁘게 하고 매너도 좋았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 설명할 수 없는 여자의 느낌이랄까? 예비 며느리가 저를 볼 때 눈빛이 굉장히 묘하더군요. 겉으론 웃는데 눈은 안 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어머님은 청소 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그렇구나라는 말투에 뭔가 깔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한 번은 용주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예비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이 집은 전세예요, 월세예요? 아, 우린 월세예요. 아직 전세가 형편이 안 돼서. 아, 네. 그 아, 네에도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리고 나중에 안사돈을 따로 만났을 땐 더 이상했어요. 솔직히 우리 수진이가 이런 집안에 시집가도 되나 싶어요. 까놓고 말해서 용주는 훤칠하니 잘났지만 그 집안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용주가 능력이 있으니까 허락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 어림도 없죠. 안사돈은 대놓고 저희 집을 무시했어요. 전 당연히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어요. 용주의 행복을 제 손으로 망칠 순 없었으니까요. 당시 용주는 예비 며느리에게 아주 푹 빠져 있었거든요. 엄마, 수진이 정말 착해.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래, 네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결국 저는 아들만 행복하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답니다. 아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아름다웠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결혼식장에서 용주가 제 손을 꼭 잡고 한 말이에요. 눈물이 났죠. 며느리도 그날은 정말 예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꼭 천사 같았죠. 어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잘 지내자꾸나. 신혼집은 작은 전세 아파트였어요. 용주가 대출받아서 마련했죠. 아들 부부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용주는 퇴근하면서 꽃을 사가고 며느린 맛있는 저녁을 해서 기다리고 정말 이상적인 신혼부부였죠.
엄마, 수진이가 요리를 정말 잘해. 엄마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잘 먹고 다녀. 아들 부부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도 왔어요. 며느리는 싹싹하게 제게 반찬도 만들어줬죠. 어머님,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멸치볶음이에요. 어머, 고맙구나. 잘 먹을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느꼈던 불안이 괜한 기우였나 싶었어요. 그리고 1년 뒤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 손주라니. 그 이야기에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어머 세상에, 우리 용주가 드디어 아빠가 되는구나. 며느리는 입덧이 심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위해서 매일 미역국을 끓여다 가져다 줬죠. 어머니 죄송해요. 힘드실 텐데. 무슨 소리야. 임신했는데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 그렇게 10개월 뒤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어요. 어머니 진우 좀 봐주세요. 어머님을 닮은 것 같아요. 어머 정말? 아유 우리 진우 할머니 닮았구나. 진우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눈이 크고 이마도 반질반질한 게 아들이 어렸을 때와 꼭 닮아 있었죠.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손주의 육아를 도와줬고 1년 후 며느리가 출산 휴가를 끝내고 복직하면서 제가 전담으로 진우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느라 변호사 사무실은 그만두게 됐죠. 영순 씨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너무 아쉬운데. 최 변호사님이 만류하셨지만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변호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손주 보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도 아쉬움은 전혀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겐 가족이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용준의 집에 가서 저녁 7시까지 진우를 봤어요. 힘들긴 했지만 행복했죠. 할머니 까꿍. 아이고 우리 진우 할머니가 제일 사랑해. 며느리도 처음엔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아니야 당연한 거지. 우리 진우 보는 게 난 제일 행복해.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을 하고 온 며느리가 울상이 되어 있더군요. 거실 소파에 풀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푹푹 쉬었죠. 얘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제가 물었더니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회사 다른 여직원들 보면 다들 날씬하고 예쁘고 애도 없어서 자유롭게 다니는데 저만 출산 후에 살도 안 빠지고 뚱뚱하고 뒤처지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자기 배를 만지며 한숨을 쉬더군요. 오늘도 회식 때 다른 여직원들은 예쁜 원피스 입고 왔는데 저는 입을 옷도 없고 용주 씨도 예전처럼 안 봐주는 것 같고.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제가 말했어요. 그럼 헬스장이라도 다녀봐. 요즘은 운동하면 금방 빠진다더라. 돈은 내가 줄게. 진우는 내가 볼 테니까 퇴근하고 운동하고 와. 제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네자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정말 헬스장 다녀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네가 건강해야 우리 진호도 잘 키우지.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운동해서 꼭 예전 몸매 되찾을게요.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회사 근처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어머님, 저 오늘부터 헬스장 다녀요. 퇴근하고 운동하고 올게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며느린 처음엔 일주일에 3번 정도 갔어요.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더니 매일 가기 시작했죠. 오늘도 헬스장 갔다가 올 거니? 네, 어머님. 요즘 운동이 너무 재밌어요. 확실히 며느린 전에 비해 밝아 보였어요. 저는 이런 게 운동의 효과인가 싶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했고 헬스장에서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죠. 저는 불길한 예감에 용주에게 슬며시 이야기를 던져봤습니다.
요즘 진우엠이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니? 요즘 승진식이라서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 운동이라도 하면서 스트레스 풀면 좋지 뭐. 용주는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전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며느리한테서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꼭 제 남편이 예전에 바람 피던 그 시절처럼 말이죠. 그렇게 제가 불안해하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며느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저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웬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집에 남편 있어 없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자 그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수진아, 왜 말이 없어? 우리 오늘 헬스장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남편 없으면 집으로 갈까?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누구세요? 제가 겨우 물었더니 전화는 뚝 끊겼어요. 바로 그때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왔죠. 어머님, 왜 제 핸드폰을 들고 계세요?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마침 트로트 듣고 있어서 뭐라고 하는지 잘 못 들었지 뭐냐. 금방 끊어졌어. 네가 확인해봐. 전 일단 거짓말을 했어요. 일단은 상황을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며느린 불안한 얼굴로 서둘러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통화 기록을 본 거죠. 며느린 잠시 제 표정을 살피더니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 또다시 거짓말을 이어가더군요.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진우 좀 봐주세요. 지금? 어디 가는데? 잠깐 마트에 좀 다녀오려고요. 그리고 며느린 서둘러 나갔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죠.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용주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데. 남편의 배신도 모자라서 이제 며느리의 배신까지. 역시 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저녁 용주가 퇴근하고 왔을 때 전 당장이라도 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까발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아직 제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일단 최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최 변호사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전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최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죠. 영순 씨,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 아드님 생각하면... 네, 우리 용주가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일단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최 변호사님이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주셨어요. 이 한상민이라는 탐정인데 제가 변호 사건 때문에 몇 번 일해본 사람이에요. 믿을만 합니다. 이런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아요. 혼자서 하다간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또 망설였어요. 변호사님, 혹시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순 씨, 이 어머니의 직감은 대부분 맞아요. 그리고 설령 아무 일 없다면 그게 더 다행이죠. 확인해 보는 게 나아요. 그날 오후 저는 한상민 탐정을 만났어요. 최 변호사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며느님을 조사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근데 정말 들키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래봬도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들킨 적 없고요. 저는 탐정에게 며느리의 사진과 정보를 건네줬어요. 우선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확실하게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며느리 집에 가서 손주를 봤지만 며느리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어머니, 저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회사 야근이 있어서. 진우 좀 봐주실 수 있죠? 그래, 알았어. 며느리는 여전히 매일 늦게 집에 들어왔고 향수 냄새는 더 진해졌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뜯고 싶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참았죠.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 후 한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카페에서 만난 한탐정은 제게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줬어요.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내용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첫 장에는 사진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이었어요. 이 남자는 누구죠? 강민수, 38살,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그리고 기혼자고요.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서로 유부남 유부녀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사진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 단둘이 식사하는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세요. 한탐정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며느님이 아드님 명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그 돈으로 그 남자한테 선물을 사주고 모텔비를 내고 있더군요. 뭐라고요? 우리 아들 카드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한탐정이 작은 USB를 꺼냈어요. 헬스장 근처 카페에서 녹음된 거예요. 며느님이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노트북으로 재생된 녹음 파일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나 진짜 이혼하고 새 출발할까 봐. 애가 문제긴 한데 뭐 그냥 남편한테 줘버리지 뭐. 애 있으면 방해만 되잖아.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 미친 것이 남자한테 빠져서 자기 아들까지 버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한탐정이 물을 건네줬어요. 이 나쁜 년이 어떻게 이럴 수가. 더 주사할까요? 아니면 이 정도 증거로도 충분하신가요? 아니요, 충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다시 최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 변호사님도 자료를 보시더니 혀를 차셨어요. 정말 악질이네요. 영순 씨,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아드님께 바로 알릴 건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며느님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 건지요. 이 정도 증거로도 부족한가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 증거는 며느님이 그냥 친구라고 우길 가능성도 있어요. 불륜 재판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렵거든요. 이 사진들도 우연히 만났다, 그냥 운동 친구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고, 아쉽게도 녹음 내용에도 상간남의 이름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최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영순 씨, 힘드시겠지만 연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치매에 걸린 척하는 거예요. 그럼 며느님이 완전히 방심할 거고 그때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거죠. 녹음기나 카메라를 숨겨두고요. 하지만 그럼 우리 용주가 걱정할 텐데요. 그렇긴 하지만 우선 아드님한테 비밀로 하세요. 자연스러워야 하니까요. 나중에 모든 증거를 잡고 나서 설명하면 아드님도 이해할 거예요.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우리 용주와 진우를 위해서라면 제게 못할 일이란 없었고 결국 저는 치매 연기를 해보기로, 그래서 악독한 며느리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주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우리 용주 얼마나 상처받을까? 논팽이 아빠도 모자라 이젠 아내까지 배신을 하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눈물이 났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똑똑히 정신 차리고 증거를 잡아야 했죠. 그날 밤부터 저는 거울 앞에서 치매에 걸린 척 연습을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치매 관련 영상도 찾아봤죠.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지 하나하나 메모하면서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대망의 첫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좀 일찍 오셨네요? 며느리가 출근 준비하면서 인사했어요.
전 일부러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죠. 그래. 근데 넌 누구니? 며느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니? 저예요, 진우 애미. 진우? 그게 누군데? 우리 용주는 아직 학교 안 갔니? 늦겠다, 빨리 깨워야지. 전 일부러 용주 방으로 가려는 신용을 했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절 잡았죠.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때 용주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 여보, 어머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 용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아? 왜 그래? 저는 용주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연기를 계속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집에 가야 하는데.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진우 보러 오신 거잖아. 저는 멍하니 용주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머리를 손으로 치면서 말했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이고, 미안해.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용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괜찮아. 그냥 잠깐 멍했나 봐.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저는 일부러 쑥스러운 듯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어요. 아유,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자꾸 깜빡깜빡해지네. 용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우리 병원 한번 가보자. 검사라도 받아보자. 무슨 병원? 난 괜찮다니까. 그냥 잠깐 멍했을 뿐이야.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정상적으로 행동했어요. 진우도 잘 돌보고 집안일도 하고 용주가 퇴근할 때쯤에는 완전히 평소의 제 모습이었죠. 엄마 괜찮아? 어디 아프지 않아? 용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아침엔 잠깐 멍했을 뿐이야. 그래, 뭐 엄마가 괜찮다면 됐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은 정상인 척하고 또 며칠은 치매인 척하며 점점 연기의 강도를 높여갔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전, 용주는 골프 약속이 있어서 나갔고 집에는 며느리와 진우, 저만 남아 있었죠. 저는 일부러 식탁을 손바닥으로 탕탕 치며 소리쳤어요. 밥 줘! 당장 밥 차려! 어머님 방금 아침 드셨잖아요. 왜 또 밥 달라고 하세요?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밥? 내가 언제 먹었다고 그래? 나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방금 전에 된장찌개랑 계란말이까지 다 드셨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나 아무것도 안 먹었어.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대충 밥을 퍼서 그 위에 소금을 잔뜩 뿌리고는 제 앞에 툭 놓더군요. 여기서 드세요. 저는 멍하니 그 밥을 쳐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고 나왔죠. 잠시 후 며느리가 화장실에 갔고 이내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아!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는 척했어요. 어머님, 변기에 물 안 내리시면 어떡해요? 며느린 제게 승질을 있는 대로 내더니 제 뒤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더군요. 미친놈이네. 정말 돌아버리겠네. 완전 치매 걸렸구만. 전 이때다 싶어 주머니 속에 넣어둔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최 변호사님이 알려준 대로 항상 녹음 준비를 하고 있었죠. 며느리가 계속 투덜거렸어요. 하! 이런 미친놈이랑 어떻게 살아. 빨리 요양원에나 쳐 넣어야겠어. 그때 며느리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빠? 나야. 며느리는 언제 쌍욕을 했냐는 듯 다정한 목소리로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실에 있는 걸 보고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죠. 지금? 집이야. 시어머니? 지금 같이 있는데 상관없어. 완전 치매야. 방금도 똥 싸고 물도 안 내렸어. 아휴, 얼른 요양원에 보내버리든지 해야지 진짜. 저는 계속 TV를 보는 척하면서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시계? 이번 기념일에 사달라고?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
며느린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갑자기 제게 다가와 살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통장 어디 두셨어요? 통장? 무슨 통장? 농협 통장이요. 어머님, 퇴직금 넣어둔 거. 전 일부러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봤어요. 너 도둑이지? 내 돈 훔치려고 그러지? 아니에요. 그냥 정리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통장이 어디 있을까? 여기 가방에 있나? 며느리는 허락도 없이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옳다구나 하고 그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죠. 찾았다! 며느리가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더니 눈까지 반짝이며 좋아하더군요. 3천만 원? 이 정도면 오빠가 사달라는 명품 시계 사주고도 남겠네. 며느리는 통장을 들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이미 자기 돈인 양 말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촬영하며 저 역시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건 며느리를 나락으로 보내버릴 완벽한 증거였으니까요. 이수진이 나쁜 년, 우리 용주와 진우를 배신한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그동안 치매 환자 연기하느라 힘들었지만 이제 곧 끝이 보였어요. 마침내 며느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줄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와 녹음기를 챙겨 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최 변호사님은 그동안 제가 모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시더니 안경을 벗으며 말씀하셨어요. 완벽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불륜, 재산 갈취 시도, 모욕 다 잡았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바로 아드님 댁으로 가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요. 오후 3시, 저는 최 변호사님과 함께 용주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나야, 문 열어.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맞았어요. 그도 그럴 게 그동안 저는 치매에 걸린 척 흐리멍텅한 얼굴로 다녔는데 오늘은 또렷한 눈빛과 말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며느린 정장 차림의 최 변호사님을 보고는 뭔가 불길함을 느낀 듯했죠.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이분이 누구신진 금방 알게 될 거고 아내 용주 있지? 용주도 좀 나오라고 해. 잠시 후 용주가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최 변호사님도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거실 소파에 앉자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최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열며 입을 열었어요. 박용주 씨, 그리고 이수진 씨.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이수진 씨의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건 때문입니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용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죠. 뭐라고요? 불륜이요? 용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이수진 씨는 강민수라는 헬스 트레이너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여기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그동안 탐정이 며느리를 미행하며 추가로 찍은 수위 높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그 중에는 며느리가 차 안에서 상간남과 키스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이건 합성이야. 조작이에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그럼 이 녹음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최 변호사님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오빠 사랑해. 빨리 저 미친 노인네 요양원으로 치워버리고 오빠랑 놀러 다니고 싶다. 용주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용주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찼죠. 당신 이게 다 사실이야? 아니야. 이건 다 어머님이 꾸민 일이야. 이 미친 노인네가 날 모함하려고 꾸며낸 거라고. 며느리가 절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죠. 미친 노인네? 너 내가 치매 걸린 줄 알았지? 그거 사실 다 연기였어.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연기였다고요? 그래, 네가 방심하도록 일부러 치매인 척한 거야. 덕분에 네 본색을 다 봤지. 내 통장 훔쳐먹고 내 돈으로 불륜남한테 명품 시계 사주려고 했던 것도 다 녹화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제 통장을 들고 3천만 원이면 오빠한테 시계 사주고도 남겠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죠. 그걸 보더니 용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수진, 네가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우리 엄마 돈까지 손을 대? 여보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며느린 갑자기 배를 움켜잡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사실 임신했어. 지금 3개월이야. 당신 아이 가진 나한테 이래도 돼? 순간 모두가 멈칫했어요. 하지만 전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것도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의 핏줄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었죠. 임신? 그 애가 우리 용주 애가 맞긴 하니? 당연하죠. 하늘의 맹세예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친자검사 받아봐. 용주 애가 맞는지. 며느리의 얼굴이 또다시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내가 왜 그런 모욕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건 인권 침해라고요. 그때 최 변호사님이 나섰어요. 이수진 씨, 불륜 정황이 명백한 상황에서 태아의 친자 확인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법원도 인정하는 사항이고요. 닥쳐! 당신이 뭔데? 며느리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물컵을 최 변호사님께 던졌어요. 다행히 빗나갔지만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죠. 이 나쁜 놈들 다 같이 짜고 날 함정에 빠뜨린 거지? 이 노망난 늙은이, 처음부터 날 싫어했던 거 모를 줄 알고? 며느리는 발악하듯 리모컨을 집어 던졌어요. 이번엔 제 어깨를 스쳤죠. 아! 엄마! 용주가 절 감싸며 며느리에게 소리쳤어요. 이수진, 너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지금 박씨 집안 핏줄 임신한 나보고 친자 검사까지 받으라는데 안 미치고 배겨? 며느리는 완전히 돌변한 모습으로 악을 썼어요. 그동안의 순진한 연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솔직히 말할게. 그래, 나 바람 폈어.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우리나라 부부들 중 바람 한 번 안 피운 부부가 뭐 얼마나 된다고. 다들 그러고 살아. 기가 막힌 논리였죠. 용주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어요. 당신 정말 형편없는 여자구나. 아 그래, 이혼해. 나도 어차피 당신한테 질렸어. 난 어차피 민수 오빠랑 새 출발하면 그만이야. 이거 왜 이러셔? 그때 최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새 출발이요? 그 전에 준비하셔야 할 게 많으실 텐데요. 첫째, 불륜에 대한 위자료, 증거가 명백하니 최소 3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최 변호사님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둘째, 양육권은 당연히 박탈입니다. 불륜에다 아이를 버리겠다는 녹음까지 있으니까요. 셋째, 시어머니 통장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돈을 빼려 한 시도, 이건 사기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넷째, 강민수 씨도 유부남이시죠? 상간자 소송도 가능합니다. 아, 혹시나 해서 강민수 씨 부인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쪽도 이미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더군요. 강민수 씨 부인이 이미 강민수 씨 재산 가압류 신청했다던데 새 출발할 돈이나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최 변호사님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정리하자면 이수진 씨는 빈털터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출발은 영영 못하시겠네요. 그 말에 며느린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아니 이건 너무해. 나도 피해자라고. 어머님이 날 속였잖아요.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용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 하지만 며느린 갑자기 꽃병을 들어 올리며 저희를 협박하더군요. 한 발짝만 더 다가와봐. 다 부숴버릴 거야. 그때 최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노원 아파트인데요. 신고 좀 하려고요. 며느린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죠. 신고하신 분이 누구시죠? 제가 신고했습니다. 이 여성분이 물건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했어요. 최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근데 며느린 경찰을 보자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군요. 경찰관님, 아니에요. 전 억울해요. 이 사람들이 절 괴롭힌 거라고요. 저 임신한 여자예요. 하지만 최 변호사님이 촬영한 증거 영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일단 진정하시고 모두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 하자 며느리가 용주를 붙잡았어요. 여보, 나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진우는 어떡해? 용주가 차갑게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어요. 진우는 내가 키울 거야. 넌 그 불륜남이랑 잘 살아. 그리고 뱃속에 정말 내 애가 맞는지 검사부터 받아. 내 애가 아니면 그땐 각오하고. 용주의 단호한 말에 며느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전까지의 뻔뻔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며느린 이제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았죠. 미안하다고? 지금까지 한 짓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것 같아? 용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우리 엄마를 미친 노인네라고 욕하고 내 돈으로 다른 남자한테 선물 사주고 진우를 버리려고 했으면서. 제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내가 그래도 진우 엄마잖아. 진우 엄마? 넌 진우 엄마 자격 없어. 용주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죠. 엄마는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며느린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죠. 결국 며느리는 경찰에 연행됐어요. 경찰차에 타면서도 며느린 계속 용주를 불렀지만 용주는 등을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날 용주는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순 씨, 이 상대방이 역고소를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의 전화를 받고 전 바로 사무실로 달려갔죠. 역고소요? 무슨 제목으로요? 사기죄, 강요죄, 그리고 정신적 학대입니다. 영순 씨가 치매 연기로 자신을 속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에요. 전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절 고소한다고요? 네. 그리고 며느님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나름 업계에서 유명한 이혼소송 전문가로 말이죠. 전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며느리의 행태에 이를 갈며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첫 번째 재판날이 됐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며느린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불쌍한 척을 하고 앉아 있었죠. 옆에는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있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자 며느리 측 변호사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 이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계획적인 함정에 빠진 불쌍한 피해자입니다. 시어머니 김영순 씨는 치매를 연기하며 며느리를 정신적으로 학대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그게 불륜의 변명이 됩니까? 최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이수진이 불륜을 저지른 것은 시어머니의 치매 연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입니다. 여기 이수진과 강민수가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증거를 보며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며느리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어요. 이수진 씨와 강민수 씨는 단순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신적 학대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던 이수진 씨가 강민수 씨에게 위로받고자 했을 뿐입니다. 모텔에서 위로받았다는 겁니까? 최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법정에 작은 웃음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3천만 원이면 오빠한테 명품 시계 사주고도 남겠네. 이건 시어머니가 유도한 겁니다. 치매인 척하면서 일부러 통장을 노출시킨 거예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피고는 자리에 앉으세요. 판사가 즉시 며느리를 제지했죠. 이어서 최 변호사님이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어요. 애는 남편한테 줘버리려고. 새 출발하는데 방해나 되니까. 며느리의 되먹지 못한 말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찼죠. 그건 그냥 해본 소리예요.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은 농담도 몰라요? 며느리는 억지를 썼지만 판사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이어서 최 변호사님이 논리정연하게 최종 변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이수진은 불륜을 저질렀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갈취하려 했으며 자식을 버리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원고 박용주 씨는 성실한 가장이며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어머니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양육권은 원고에게 가야 합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치매 연기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치매 연기가 불륜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연기로 인해 피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드디어 판결 날이 왔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박영주와 이수진은 이혼한다. 이수진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이수진은 박영주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은 박영주가 갖는다.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은 박영주 8, 이수진 2의 비율로 합니다. 이수진의 유책 사유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건 너무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항소할 거야. 이런 불공평한 판결은 인정 못해. 하지만 최 변호사님은 여유롭게 웃었죠. 항소하셔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오히려 소송 비용만 더 들 텐데요. 법원을 나오면서 용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다 했더니 또 항소를 할 거라니 진짜 지긋지긋한 여자네요. 하지만 며칠 후 최 변호사님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순 씨, 강민수가 이혼당했대요. 들어보니까 아내가 위자료로 집이랑 차,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헬스장에서도 해고당했고요. 유부녀 셋이랑 불륜한 게 다 밝혀져서요. 잠깐만요. 셋이요? 네, 알고 보니 불륜 상대가 이수진 씨 말고도 또 있었대요. 완전 바람둥이였던 거죠. 더 충격적인 소식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수진이랑 강민수 헤어졌대요. 강민수가 빈털터리가 되니까 이수진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대요. 그런데 강민수도 이미 마음이 떠나 있어서 쿨하게 헤어졌다네요. 사랑한다며 가정을 파탄낸 두 사람이 돈이 없어지자 바로 헤어지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사랑이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겠죠. 그 와중에 희소식이 들려왔는데 바로 며느리가 제기했던 항소심이 기각됐다는 것이었어요. 며느린 결국 모든 걸 잃었죠. 그렇게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용주는 겉으론 괜찮은 척했지만 전 알고 있었죠. 아들이 밤마다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곤 한다는 것을요. 용주야, 또 못 자니? 엄마, 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용주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렸을 때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걸 봤잖아요. 그때 맹세했어요. 절대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근데 제 아내도 바람을 피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년이 나쁜 거지. 근데 왜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용지야, 넌 잘못이 없어. 그저 나쁜 사람들 만난 것뿐이야. 넌 훌륭한 남편이었고 좋은 아빠야. 그날 용주는 제품에서 원 없이 울었고
다음 날부터는 한결 후련해진 듯 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죠.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그 아이는 강민수 아이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강민수는 완전 잠수를 타버려서 며느리가 아주 난감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인과응보인 것 같았죠. 반대로 우리 용주는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진우는 착하고 반듯하게 무럭무럭 자라주고 있어요. 비록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짜릿한 복수를 해주지도 못했고 저희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착하게 사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믿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로 기적처럼 행복한 일들이 저희에게 다가와 주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저희 가족을 위해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가족은 다시 힘내서 살아가 보도록 할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